내 이름은 오노 하지메. 나에게는 쌍둥이 누나가 있다. 이름은 오노 유이. 어릴 때는 사이가 굉장히 좋아서 뭘 하든 늘 함께였다. 하지만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아빠는 사업이 망하자 거액의 빚을 남기고 사라졌다. 아빠의 빚을 떠안고 쌍둥이 남매까지 키우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엄마는 우리를 위해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고 밤일을 시작하셨다. 하지만 엄마가 밤일을 하는 사실이 이웃들에게 퍼져서 나는 같은 반 애들에게 엄마가 지저분한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며 괴롭힘을 당했다.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우리를 키워준 엄마를 존경했지만 유이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집은 점점 가난해졌고 예쁜 옷을 살 수도 없었다.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져서 결국에는 등교를 거부했다. 그리고 유이는 밤놀이에 푹 빠지게 됐다. 유이, 그 돈은 어디서 났어? 완전 대박이지? 아저씨랑 잠깐 데이트해줬는데 5만 원이나 준 거 있지? 잠깐, 그거 원조 교재 아니야? 범죄잖아. 손만 잡고 다니는데 그게 뭐 어때서? 유이, 그것보다 엄마도 진짜 너무하다. 가난한 척 했으면서 사실 남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잔뜩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가난하게 살게 하고. 유이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유이에게 호통을 쳤다. 뭐라고? 엄마는 우리 생활비 학비뿐만 아니라 아빠 빚까지 책임지고 있어. 돈이 빠지는 곳이 많으니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지. 너는 네가 번 돈을 자기한테만 펑펑 쓰잖아. 네가 번 돈이랑 엄마랑 번 돈이랑 같아? 말 좀 가려서 해. 그러자 유이는 벌떡 일어서서 반격을 시작했다. 시끄러워. 이건 다 빚만 남기고 튄 아빠 때문이잖아. 그 덕에 난 아빠한테 버림받은 애라고 놀림당하고 있다고. 수업료도 맨날 늦게 내서 교무실로 불려가기 일쑤고. 이제 이런 비참한 일은 지긋지긋해. 유이가 이렇게 화를 낸 적은 처음이라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나도 유이만큼이나 힘들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지금은 참을 수밖에 없잖아. 애초에 그딴 쓰레기 아빠한테 속아서 결혼한 멍청한 엄마 잘못이야. 이딴 집구석에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어. 왜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망한 인생이잖아. 유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난 충격에 주저앉았지만 유이는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이딴 집구석 나갈 거라며 씩씩거렸다. 그러자 일을 끝내고 엄마가 집에 들어왔다. 유이, 미안해. 엄마가 보는 눈이 없었어. 엄마 듣고 있었어? 유이랑 하지메는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고생시키기 전에 둘을 놓아줬어야 했는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엄마는 우리 앞에 서류를 내밀며 담담하게 말했다. 외삼촌이 너희를 거두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 끝까지 고민이 됐는데 유이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어. 애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난 엄마 자격도 없어. 엄마, 그래도 그렇지.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유이가 말을 가로챘다. 싫어. 내가 어딜 가든지 남편 빚을 떠안은 술집 여자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거야. 난 그러고는 못 살아. 유이,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놀림당하고 있었다. 남자인 나보다 여자인 유이에게 더 치명적인 말이었을 거다. 그렇게 때를 쓴들 15살밖에 안 된 애가 혼자서 어떻게 살겠니? 시끄러워. 난 이 거지 같은 집구석 나가서 혼자서 살 거야. 이딴 가족은 필요 없어. 그냥 콱 죽어버려. 유이는 그렇게 소리를 지른 후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하룻밤 머리를 식히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결국 유이는 집에 오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고 한 달 뒤 유이를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다. 유이는 다른 지역에서 나이를 속이고 원조 교제를 하고 있었다. 그 후 유이는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자립을 돕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져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번 삐뚤어진 성격은 바로잡기 어려웠고 유이는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밤놀이를 시작했고 결국 자퇴까지 했다. 그렇게 유이는 도망치듯이 우리 곁에서 사라졌다. 그 후 엄마는 나에게 외삼촌의 양자로 들어가라고 권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엄마를 돕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까지 하며 돈을 벌었다.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 학비 절반을 면제받았고 이대로만 하면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렇게나 힘든데 왜 엄마랑 굳이 같이 사는 거야? 힘들게 알바에다가 공부까지 열심히 하고. 나는 가족이 행복해지는 게 결국 내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야. 유이가 많이 삐뚤어졌잖니. 솔직히 너도 그렇게 될까봐 조마조마했단다.
나는 그럴 배짱도 없어, 엄마. 엄마가 입버릇처럼 뭐든 꾸준하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 난 엄마를 닮았나 봐. 이 말에 거짓은 없다.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난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을 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했다. 그저 그것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유이한테 화났어. 그냥 아빠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 건 맞지만 유이는 모든 일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스스로 노력도 안 했잖아. 게다가 밤일을 한다면서 엄마를 그렇게 비난해놓고 자기도 일은커녕 남자들한테 돈이나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 나한테는 이제 그런 누나 없어. 그래, 하지만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걸.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자. 당연하지, 엄마. 그로부터 4년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바로 유이가 임신을 하고 돌아온 것이다. 게다가 상대는 40대 유부남. 아내한테 위자료를 청구당해서 빚에 쪼들려 산다고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돌아온 거겠지. 유이는 금발에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글러먹은 인간이 돼 있었다. 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잖아. 이제 앞으로 애까지 키워야 되는데 100만 원을 어떻게 내? 내가 학생일 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그 돈이라도 내놔. 늘 걱정해주시던 친척분들은 제 발로 집을 나간 주제에 무슨 헛소리냐며 도와줄 수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엄마가 돕겠다고 나섰다. 알았어. 위자료는 내가 해결해줄게. 네가 삐뚤어진 이유는 엄마 아빠 때문이니까 그 책임을 질게. 하지만 널 돕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남자랑 결혼을 하든 애를 낳든 알아서 해. 말 안 해도 이딴 집구석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연을 끊자꾸나. 잘 살렴 유이. 유이에게 의조를 선언한 엄마는 무척 슬퍼 보였다. 그로부터 6년 후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엄마는 항암 치료로 괴로운 말년을 보냈다. 물론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건 슬펐지만 드디어 엄마가 편안함에 이르렀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던 엄마의 장례식에는 많은 지인들이 오기로 했다. 엄마를 떠나보내느라 마음고생 많지? 나도 장례식에 참석할 테니 잘 부탁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외삼촌께는 정말 신세를 졌어요. 엄마도 생전에 외삼촌께 늘 감사하다고 말하셨어요. 아니야. 네 엄마는 우리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어. 다른 친척들 도움도 단호히 거절했었지. 아이들에게 떳떳하도록 자기가 택한 남편의 잘못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지. 엄마도 참 고집이 세셨죠. 그래서 유이랑 충돌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유이는 변함없었을 거야. 어딜 가더라도 비참하게 살 거라 단정짓고 도움의 손길을 전부 거부했으니. 외삼촌의 말대로였다. 금전적인 원조를 전부 거절하는 엄마의 결정에 완전히 찬성하진 않았다. 또래 애들에 비해 가난했던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유이는 도움의 손길을 내치고 집을 나갔으니 이제 와서 보살펴줄 생각은 없다. 이미 의절도 했으니 엄마 장례식을 알리지도 않았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내 쌍둥이. 작은 외로움을 느끼며 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러자 친척 동생에게 연락이 왔다. 하지메 오빠 언제 도착해? 장례식장 거의 다 왔어. 왜 그래? 다행이다. 얼른 와. 웬 여자가 돈 내놓으라면서 난동을 피우고 있어. 친척 동생의 얘기를 듣고 유이의 얼굴이 불현듯 떠올랐다.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더니 접수처에서 조의금 봉투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유이가 보였다. 뭐 하는 거야, 유이? 뭐? 난 저 여자 딸이잖아. 나도 이 돈을 가져갈 권리가 있거든? 뭐라고? 그 돈은 장례식 비용으로 낼 거야. 넌 장례 비용 한 푼도 안 냈잖아. 내 알바야? 어쨌든 이 돈은 내가 싹 다 가져갈 거야. 그 여자 장례식까지 직접 와줬는데 답례를 받아도 모자를 판이거든? 6년 만에 만난 유이에게 예전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다. 옷차림은 여전히 상스러웠지만 삐쩍 말라서 낯빛도 나빴다. 막무가내인 유이의 모습에 접수를 보는 친척은 벌벌 떨었다. 아직 어려서 유이를 본 적도 없을 테니 많이 무서웠을 거다. 어쨌든 오늘은 엄마의 애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 이렇게 계속 망신을 줄 거면 당장 나가. 시끄러워. 뭘 가족인 양 떠드는 거야? 애초에 넌 6년 전에 우리 가족이랑 연을 끊었잖아. 뻔뻔스럽게 짝이 없다. 참나. 애초에 날 불행하게 만든 건 너네들이야. 억만감을 주면서 싹싹 빌어도 모자르거든? 유이는 우리를 거칠게 밀치고 관으로 돌진했다. 그리고 엄마가 누워있는 관을 발로 뻥 차버렸다. 얼른 죽어서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 망했어. 유이를 저지하려고 하는데 접수처에서 비명소리가 났다.
유이가 데려온 아들이 조의금을 멋대로 꺼내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이건 다 우리 돈이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가져간다. 그만 두렴. 이건 명백한 도둑질이야. 어? 나 때리려는 거야? 아줌마 그러다 경찰한테 잡혀간다. 비열하게 웃는 유이의 아들은 조의금을 들고 유이 곁으로 달려갔다. 경찰 불러! 경찰에 신고해! 도망가자. 유이가 아들 손을 잡고 도망치려던 그 순간 입구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이 자식들 드디어 찾았다. 당신들 여기는 어떻게? 유이는 파랗게 질려서 우뚝 멈춰섰다. 입구로 들어온 남자들은 다들 덩치가 좋고 검은 양복을 입고 있어서 아무리 봐도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 우리도 이런 것까지는 오기 싫었는데 네가 자꾸 도망가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 네 신변을 조사해서 장례식 날도 다 알아놨지. 일부러 네 앞에서 큰 소리로 장례식 얘기를 떠벌린 보람이 있었군. 애 낳을 때도 엄마를 찾아갔으니 장례식에도 갈 게 뻔했지. 그제서야 유이가 어떻게 장례식을 찾아온 건지 알았다. 갑자기 얌전해진 유이는 개미 소리로 답했다. 일단 이 조의금 다 줄 테니까 남은 빚은 나중에 받아가요. 멍청하기는 우리가 훔친 돈을 받겠냐? 우리는 아주 합법적이고 떳떳한 사채업자거든. 너 하나 때문에 괜히 일 나면 어쩔 거야? 응? 아니 그럼 이 유산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도 딸인데 뭐라도 있을걸요? 아줌마 이 집이랑 영 끊었으면서 유산을 어떻게 받아먹으려고 그러시나? 진짜 뇌 등게 없는 여자군. 아마도 저 남자들은 사채업자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남자 말대로 유이에게 상속권은 없다. 의절을 한 유이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그러자 외삼촌이 사채업자들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기 제가 저 애 외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그 빚에 대한 차용증은 있습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미안하지만 서류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 주겠니? 아, 네. 뭐? 왜 하지매가 확인해야 하는 건데? 어? 유이는 모르는구나. 하지매는 변호사가 됐거든. 변호사? 사실 나는 법학부를 졸업해 변호사가 됐다. 등록금을 면제받은 데다가 아빠 빚도 전부 갚아서 엄마는 나에게 알바를 그만두라고 하셨다. 그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나는 단번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나는 변호사가 돼서 아빠처럼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구제 제도를 이용해 다시 일어서는 걸 돕고 싶었다. 그리고 그 빚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가족들도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공부를 하다 보니 엄마가 아빠 빚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다. 아빠가 없더라도 아기의 유기 혹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행방불명 1년에도 이혼이 성립된 판례도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상속을 포기하면 아빠 빚을 갚을 의무도 사라진다. 변호사와 상담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엄마는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 때문에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주위 친척분들도 참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분통스러웠던 나는 꼭 변호사가 돼서 엄마랑 나 같은 불행한 가정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유이는 내가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어떻게 너 같은 게 변호사야? 웃기지 마, 거짓말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저기 이게 제 명함인데요. 이 사무소 저희도 들은 적 있어요. 재무정리에 빠삭하다던데요.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어떤 것 같니? 문제 없어요. 아주 정상적인 서류예요. 그래, 알았어. 얘기를 듣고 이제서야 내가 진짜 변호사란 걸 깨달은 유이는 입을 다물었다. 생각에 잠겼던 삼촌은 입을 열었다. 연대 보증인도 없고 계약상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쪽에 몸을 맡기기로 돼 있군요. 네, 우리가 경영하는 계열사에서 다 갚을 때까지 일을 시킬 겁니다. 그럼 애는 그쪽에 맡길 테니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뭐? 지금 날 버리는 거야?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입 다물어! 엄마 관을 발로 차고 조의금을 훔쳐가려고 하다니 넌 그냥 범죄자야. 오히려 경찰한테 신고 안 한 걸 감사히 여겨야지. 외삼촌의 호통에 주눅든 유이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유이의 아들 말인데요. 저 녀석은 시설에 맡기려고 하는데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죠. 아이는 부모를 택할 수 없으니까요. 부디 아이는 저희가 데려가게 해주시죠. 제 동생은 차마 하지 못했지만 제가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뭐라고? 걔는 내 아들이야. 이거 놔! 놓으라고! 엄마! 시끄러! 오늘부터 너한테 애는 없다고 생각해. 가자! 사채업자들은 날뛰는 유이를 제압해 어딘가로 데려갔다. 멍하니 서 있었던 유이의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했다. 이름이 뭐니? 세이야예요. 세이야, 돈을 훔치는 게 범죄라는 걸 알고 있었니? 근데 엄마가 그 돈은 우리 돈이랬는데. 유이는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던 모양인지 옳고 그른 일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 이거 갈 길이 멀겠구나. 일단 넌 대기실로 가 있으렴. 거기서 얌전히 있어야 한다. 그로부터 1시간 늦게 엄마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소동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지만 다들 엄마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다.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엄마와의 이별을 슬퍼했다. 장례식 후 49일이 지나 다시 친척들이 모였다. 오랜만에 만난 유이의 아들 세이야는 외삼촌 밑에서 조금씩 올바르게 성장 중이었다. 민폐를 끼쳤던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러 다니고 나에게도 사과를 하러 왔다. 형아, 그때 내가 잘못했어. 괜찮아. 세이야가 앞으로 착하게 살면 난 그것만으로 기쁠 거야. 네 엄마는 내 누나니까 세이야는 내 조카야.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응, 고마워. 그 후로 누구도 유이의 근황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존재 자체를 없었던 셈 치는 가족들도 있었다. 그만큼 유이는 집안 망신을 톡톡히 시켰으니 어쩔 수 없지. 그 후 유이가 돈을 빌렸던 사채 업체에 대해 조사해보니 겉보기에는 평범한 금융회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둠의 세계와 연결된 불법 업체였다. 우리 사무소에 괜히 책 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미리 조사해둔 모양이었다. 그 업체에 빚을 졌던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봤는데 악마의 소행과 다름없는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시켰다. 조금도 쉬지 못했다. 장기를 판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 몸이 고장나고 말았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사채업자가 사람은 팔아봤자 3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일을 대충 하면 팔아버린다길래 너무 무서웠다. 남자는 보통 육체 노동을 하는데 여자는 더 심각하다. 몸을 써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걸 봤는데 너무 끔찍했다. 목숨이 아까우면 여기서 돈을 절대로 빌리면 안 된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 그래도 전부 자업자득이지만. 하지만 쌍둥이 동생으로서는 유이가 되도록이면 그런 끔찍하고 험한 일은 겪지 않고 성실히 일을 해서 빚을 갚아나가기를 바라고 있다.